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경제신문 기사를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금융 기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일단 P2P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초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매일경제 브라질 금리 사상 최저, 인도는 올해 5번 내려라는 글로벌한 이슈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에서 55세 낮춰졌는데 그 내용 한번 준비해 봤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6대 관전 포인트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판으로 모든 은행 계좌 관리, 출금 이체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연 5% 적금이 있다고요? 핀테크 앱 열어보세요. 이런 한국경제 내용. 코스피 내년 더 간다. 배당주 미리 사볼 만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11월 1일 P2P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초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P2P라는 것은 개인이 개개인 간의 어떤 거래이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런데 그것을 중개에 연계하는 사람이 이것이 공적인 이제 양지 앞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온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개인 간 대출 중개 금융법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온투법은요, P2P 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 자본을 현행 3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회사 투자 허용, 개인 투자자 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강화, 자금 세탁 방지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2P 업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가능성과 그 다음에 많은 투자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만큼 또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잘 사업을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춰졌다. 11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잘 아시죠? 제가 했던 기사에서도 좀 많이 있는데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만큼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살고 있는 집을 담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택 가격 요건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보면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를 이용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이용 현황을 보아하니 2019년 9월 말 기준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 지급금 101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늘어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8년 1210명에서 2018년 6만 52명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가장 큰 기원 중에 하나는 평균 은퇴 시기는 55세 전후로 빠른 데 비해 국민연금 계시는 61세, 65세에서 소득 크레바스, 빙하에 갈라진 팀 같은 어떤 수입이 없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소득의 공백을 채우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주택의 부분에서도 조금 좀 더 가격이 워낙 오르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주택연금은 나중에 제대로 잘 팔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러한 리스크를 봤을 때는 국가가 사실 부담하고 있는 리스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차피 한번 정해지면 그 금액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아직 그 예산 안에서 재원해서 국가 쓰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좀 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 새로운 대안투자처로 브라질 채권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브라질 관련 기사가 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매일경제 11월 1일자 브라질 금리 사상 최저, 인도는 올해 5번 내려. 글로벌 금리 인하 노미드. 일캐나다 금리 동결했지만 향후 인하 가능성은 열어도. 사상 최저치의 브라질 기준금리 6.5에서 6.6. 점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브라질이 또 연금에 대한 세제 개혁안도 통과시키고 좀 괜찮은 부분 같아서 제가 대안투자로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11월 4일자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일까? 아무래도 환율이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6개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일관성이 없는 미국의 달러 정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브렉시트 환율 변동의 영향, 세 번째는 적정 수준 초과한 외환 보유액, 네 번째는 증시 등 외국인 자금의 향방, 다섯 번째 한국 정부 외환 정책도 변수, 6번 위안화 평가 절상 여부의 주목. 요 6가지를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달러 환물에 대한 어떤 예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6가지 변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달러 가치는 머큐리 펀더멘털 요인과 마스 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 머큐리 요인은 2015년 12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이후 대발산 시기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면서 축소되고 있다. 돈을 푸는 양적 완화도 재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달러 정책은 일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브렉시트인데요. 유로 경기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보다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2010년 6월 이후 유로화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으로 그 충격을 흡수해 나가고 있다. 22 총재를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어받았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실 브렉시트는 뭐 타결은 안 됐지만 노딜은 없다라고 이제 합의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한국 내부 요인인데요. 외화 수급 여건이다. 외환 보유액인 이선 자금까지 합치면 5,400달러가 넘는다. 가장 넓은 의미의 캡티운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 외화 보유액 3,800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왔던 경상주의 흑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흑자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계속 외환보유가 경상주의 흑자를 낳고 있죠. 중국에서 워낙 반도체를 사주고 있어가지고요. 넷째, 외국인 자금의 향방도 주목된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유입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캐리 트레이드 매력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0년 8월 이후 정체되어 있는 3대 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거나 2015년 연례 심사에서 신흥으로 탈락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지위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복귀되는 획기적인 평가가 나와야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인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도 변수이다. 역전된 미국과 한국 간 금리가 쉽게 정상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여건에서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앞으로 상당 기간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위안 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소 자승법 등으로 위안화 원화 간 동조화 계수를 구해보면 0.5, 0.9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출 등 중국에 대한 경제 구조가 편향적이다라는 의미이다. 위안 달러 환율 움직임의 최대 변수는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명문화 여부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플라자 합의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상유 적자를 중심으로 각국 간의 국제 수지 불균형 문제가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플라자 협의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이 경상주의 적자를 계속 보게 되니까 독일과 일본이 가장 많이 큰 대상이거든요. 많이 거기서 수입해 오다 보니. 그래서 달러 통화 절상을 시킨 내용이었죠. 50% 정도. 그래서 그때 엔화 가치가 푹 올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화 위기를 극복을 했었죠. 그래서 제2플라자 체제가 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중국이 국제적인 요구와 자국 내 풍부한 외환 시장을 감안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수용하면 제2플라자 체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제2플라자 체제는 논의 차원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좋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사들인데요. 일단 한국경제 11월 4일자 웹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관리, 출금 이체 편리하네라는 오픈뱅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 및 컨텐츠를 다른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의무 개방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객은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의 정보를 활용해 각종 금융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은행만 있게 되면 여러 군데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은행들의 움직임이 바쁜데, 그 중에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픈뱅킹의 특징 및 이벤트로 타행 계좌 이체도 생체 패턴 인증, 거래 가능, 거래 수수료 면제, 오픈뱅킹 전용 우대 금리 상품 출시, 캐시백 이벤트 등을 하고 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타행 입출금 계좌 돈 한 번에 끌어모으는 잔액 모으기 서비스 출시, 타행 계좌에서 바로 출금해 국민은행 상품 가입 가능한 이벤트 하고 있고요. 장점, KB 하나은행 상품 가입 후 타행 계좌 등록 시 추첨해 하나머니 적립하는 부분. 우리는 타행 계좌 거래수로 전면 무료화, 타행 계좌 등록 시 상품권 등 제공. 농협, 타행 계좌 등록 시 노트북 경품 제공, 올원 뱅크 앱에서 타행 계좌 50만 원 이하 무료 송금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경제 연 5% 적금 있다고 핀테크 앱 열어보세요 라고 있는데요. 핀테크 회사는 고금리 상품입니다. 기본 연 4%, 핀테크 T 하이파이브 적금 기본 연 4%, 우대 연 1%, 고가요금제 자동이체인데 조건에 SK되면 가입자가 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된 부분인 거죠. 사실 하게 되면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월 한 20만 원, 1년 300만 원, 6개월간 200만 원 이런 식의 좀 조건이 좀 있고요. 토스 기본 연 1.3, 우대 연 1.7%, 6개월 이상 납입하는 조건. 페이커 하나스마트 CM에는 연 3.65%, 하나투자증권 신규 휴면 가입자 1년간 300만 원까지. 카카오페이 CMA 연 3.5%, NH투자증권 신규 가입자 6개월간 200만 원까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좋은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금융위기 막 얘기하고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 11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보면 내년 코스피 내년 더 간다. 배당주 밀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부양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연내 매수율이 10조나 된다고 합니다. 연기금 뭐 사겠어요. 배당주 특히 더 관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당주 투자는 항상 연말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번 주 금주 기사들은 P2P 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브라질 금리 사상 최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의 관전 포인트,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에서 50% 낮춰졌다는 거, 웹 하나 모든 은행에 쓰는 오픈 뱅킹에 대한 부분, 그다음 핀테크 앱에 대해서 고금리 저축 상품이 있다는 거, 코스피 내년 더 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배당주에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인 기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